네, 아웃라이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교재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요. 좀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라기보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추려보고 여기서 중간중간 우리가 생각해 볼 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는 한마디로 평범을 거부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그리고 또 노력을 가지고 성공을 거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또 다른 주변의 도움 없이 그렇게 성공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만 가지고 성공에 이르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사실상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 성취로 그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성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에서 나온 그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바로 어떤 조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성공시킨 사람들, 날 때부터 정말 성공한 사람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죠. 즉 부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은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겠죠. 어린 시절 고생만 하고 자라던 아이들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도 성이 되어서도 그 고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또 성취는 그 후손에게 쉽게 연결됩니다. 성공한 후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같은 높이의 성취를 거두는데 쉽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올라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지붕에 먼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아이들은 사다리를 딛고 올라갑니다. 그 사다리가 부모의 사다리가 됐든 아니면 기회의 사다리가 됐든 또는 금전적 긴 사다리가 됐던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립니다. 그 사회가 부유한 사회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자신은 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에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먼저 올라간 자들은 뒤에 올라올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걷어차서 없애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로스쿨 같습니다. 로스쿨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 변호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로스쿨의 출발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겐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 로스쿨이 생겼는데요. 이 원인은 로스쿨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시 낭인을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낭인. 일본식 표현인데요. 고시 건달. 고시촌에 가보면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뭐 60대도 뭐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50대에 이르기까지 고시 하나를 붙기 위해서 사법고시 하나에 붙기 위해서 수십 년을 매달리고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시만 패스하면, 고시만 붙으면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그 고시를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로스쿨을 그 고시를 낭인이 많아? 그렇다면 아무나 고시를 보지 못하게 해서 낭인을 수를 줄여야지. 이런 판단인데 이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로스쿨을 들어간 학생, 로스쿨은 보통 졸업할 때까지 많게는 뭐 수억 원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 이후에는 또 실습을 해야 되죠. 이 실습 기간이 프랙티컴이라고 하는 이 실습 기간이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좋은 로펌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하나부터가 쉽지 않고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고 견디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다 졸업을 한 후에 좋은 로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할 바였으면 그냥 사법고시 하나로 끝내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로스쿨을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할까요? 더군다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로스쿨 입학 때부터 문제가 됐죠. 어떻게 문제가 됐습니까? 입학 원서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무슨 법조인이고 뭐 대법원 판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씀으로써 그 심사위원들이 입학 담당관, 사정관들이 아무래도 입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뽑게 되겠죠. 즉 입학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로스쿨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는 입학하는 데 들어간 이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입학해서 돈이라고 하는 등록금으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또 좋은 로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즉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런 정책에 나오게 됐던 원인들 뭐 정책의 목적들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부분, 이 로스쿨에 대한 부분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키 선수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캐나다 하키 선수는 대부분 1, 2, 3월생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사주팔자가 하키하기 편한 좋은 사주팔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캐나다의 뭐 클럽이라든지 뭐 초등학생용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하키 모임은 하키 클럽은 대부분 1월에 1월을 기준으로 생일 1월에 뽑으면서 1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1월에 뽑으니까 1월에 신입을 뽑게 됩니다. 신입 단원을 뽑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1월에 뽑는다면 몇 월생이 가장 유리할까요? 1월생, 2월생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요? 어린 학생 시절에 나이가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뭐 7, 8살 때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큽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3, 4개월 차이가 체력의 차이 엄청난 체력의 차이가 있어요. 3, 4개월 정도 생일이 차이가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월생이 훨씬 더 뽑히기가 유리하겠죠.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12월생보다는 1월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즉 6살 11개월 되는 애와 6살 태어난 지 6년 1, 2개월 되는 아이들은 체력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6년 11개월 12개월 된 아이들 즉 1월 2월생이 훨씬 더 뽑히는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체력이 좋으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은 첫 번째 좋은 클럽에 가게 될 겁니다. 좋은 클럽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하키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뭐 세컨더리 스쿨 우리 뭐 중고등학생 클럽에 들어갈 때도 또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간 클럽이 좋았고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조직적인 훈련을 받았을 테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연습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연습의 질의 차이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1, 2월생, 1, 2, 3월생이 대부분 캐나다 프로하키 선수들이 가장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키 선수로 성공하게 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난 해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몇 월 달에 아이들을 그 선수로 받아들이는가 그런 제도적인
그 제도적인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공하게 되는 그 기회가 달라지겠죠. 같은 이유로 미국 프로야구는 8월생 유난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 미국 프로야구 선수는 8월에 그 클럽 그 신입 단원들을 뽑습니다. 8월에요. 그렇다면 뭐 7월이나 6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8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한 다음에 그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온 내부에서도 체력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기능도 많이 또 체력도 좋으니까 기술도 쉽게 익힐 것이고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엘리트 체육을 할 때 엘리트 체육 선수, 엘리트 운동 스포츠 선수를 어렸을 때 뽑지 않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생일에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효과가 최소화됐을 때 그때 뽑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공부에 대해서도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어느 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누구나 1만 시간, 천재라도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천재라는 건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천재라는 건요. 모차르트는 음악 천재였죠.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6, 7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정말 그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은 20살이 넘어서 발표했다라고 하죠. 음악 평론가인 헤럴드 쉔베르크의 그 주장입니다. 즉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체스 아시죠? 체스요. 체스도 그랜드마스터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10년 기간 동안 뭘 하는 거죠? 네, 연습을 하는 겁니다. 10년 기간 동안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사람의 그 90년 논문인 재능 논정의 사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죠. 엘리트 그룹, 잘하는 그룹, 아마추어 그룹 이렇게 나눠서 관찰을 해보니까 시작은 모두 5살이 하지만 8살을 전후해서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데 그 이유는 9살에 6시간, 10살에 12시간, 14살에 16시간 정도 주당 연습을 엘리트 그룹 학생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되니까 보통 약 10,000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한다는 그룹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잘한다는 그룹은 약 8,000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고 아마추어 그룹은 약 4,000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재능도 있지만 재능의 효과보다는 연습량이라는 거예요. 결국 연습량. 이게 바로 성공 여부를 좌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빌 게이츠의 사례, 또 비틀즈의 사례를 보면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